네, 방금 소개받은 태화샘순원집 문용훈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정책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적이 그렇게 좀 드물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월 달에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이 발표를 했고, 또 8월에는 저희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탈원화 로드맵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가 12월에 되면서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또 국회나 아니면 자치단체마다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고, 또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또 정신재활시설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관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이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런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는 진행이 됐지만, 또 코로나19라는 것이 점차 계속적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고,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병원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정신과 병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나 정신재활시설들의 직원들이 차출돼서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정신질환 회원분들이 서비스에서 좀 소외되는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서 1인 가구의 증가와 또 평균 연령들이 높아져 가서 202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장애인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바뀌어졌고, 또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서는 한 30점 몇 %인데 장애인도 그와 육박하게 28%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이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어떤 공공주택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그 서비스 공급을 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 시장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학습으로는 극복하기에 한계가 되는, 통제가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일선에 있는 센터와 시설의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나 센터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인 공동체가 단절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또 사회활동 자체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또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식생활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됐고, 또 취업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취업 시장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개별적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접근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설에서는 2년 가까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들도 고민도 하시겠지만 민간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들을 같이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이게 파급 내용이 어떻게 된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되었던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사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또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기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던 정신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관련돼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표현이 파견됐는데 이런 것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직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직관적인 의사결정도 충분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동안 직관으로 할 수 있었던 정보가 없어진 상황이 돼서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접촉하지 않은 소외계층, 저는 이제 이게 휴먼 서비스의 고객이라서 생각되는데 이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서비스 영역에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적절히 해야 되는 상황이 코로나19의 2년차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상황을 좀 이렇게 저희 기관 걸 몇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두 개 팀이 있어요. 한 팀은 한 35명, 또 다른 팀도 한 35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뭐 한 달에 10번 정도의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온오프라인에서 접촉이 되거나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매달. 파악을 해봐서 최소한 월 1회도 우리가 안 만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양쪽을 보니까 한 2명 정도씩은 월 1회도 안 만나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현재 뭐 어떤 다른 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취업을 해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식, 전화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나 방문을 해서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반면에 이제 월 1사회 정도를 만나는 분들도 사실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로 이분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월 1회가 서비스가 월 1사회밖에 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적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다른 접촉 방식들이 있는지 개인 SNS나 전화도 해야 될 것인지 혹시 비대면과 대면에 대해서 한 가지 접속만 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이런 기타적인 서비스들을 파악을 해서 이분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재구성해 가는 것들이 그냥 그 환경에 코로나19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뭐 줌이라든가 뭐 리모트 미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회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파악을 해보면 웬만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수가 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뭐 8,207분 정도를 이제 이런 회의 서비스를 가지고 만나고 있었고 11월은 이제 18일 현재이기 때문에 4,757 그래서 10월 달에 한 199개 정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들이 실제로 참여 시간들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한 199개 회의 중에서 일평균 6개 정도의 회의가 개설이 되고 평균 뭐 4시간 한 50몇 분 정도의 시간에 이분들이 회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평균적으로도 좀 낮춰지긴 한 건데 이런 내용이 되고 이로 인해서 뭐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고 현재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의라든가 비대면의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충족하고 있는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대면 서비스로 이걸 얼마나 커버를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높아지면은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걸 적절하게 계속 조정해 가는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다른 이제 그 비대면의 서비스로는 이제 화면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밴드라든가 카톡 단체방 같은 것으로 이제 채팅을 하는 방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직원 포함해서 한 200 몇 명 정도가 이 그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144명 정도가 매일 이 채팅방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댓글을 올리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문영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영원이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데 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것입니다. 취업을 주로 지원하는 팀들은 취업하는 회원분들이 워낙 다양한 시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팀보다 한 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비율이 좀 골고루 배치가 돼 있고 반면에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제 어떤 비대면 서비스라고 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활동의 비율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을 할 때 현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에서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휴먼 고객이나 소외계층이라고 찾아내고 이분들을 다시 서비스 제공 기간의 서비스 영역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것들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촉의 최전선인 직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데이터화한 사업을 반영해서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제 개별 직원들이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 12월에 갑자기 통과가 됐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가 돼서 이제 논의점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능성 이런 것들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동안 장애 영역이나 복지 영역에서 정신장애 또 중증정신질환자를 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또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반면에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역 서비스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내년에 큰 숙제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간을 여러 가지 돌려다 보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생각보다 위기는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왔고 폐지가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확 풀릴 거냐 이건 사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권초 교수님이 전공으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 통합될 거냐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부로 이렇게 양쪽을 또 나눠질 거냐 그것도 왜 나눠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통합대 미등록만 나눌 거냐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자와 미등록자를 구분해서 어디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양쪽에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정신장애를 위한 별도의 법안들을 지역사회 관련된 법안들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내년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부처보다 제가 본 장애인 쪽 담당한 부처들이 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반기 중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서비스가 이제 복지 서비스와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는 등록이 아니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주택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두 가지 장벽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장애 등록하지 않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왜 장애인과 관련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이제 그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거약자라는 표현에서 이분들이 주거약자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게 설득이 좀 잘 돼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서도 이제 곧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앞에 얘기한 기본 계획에서는 체험홈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탈원화 계획에서는 이미 내년에 지원주택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좀 정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한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너무 협소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 내외가 이제 장애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록한 장애인 260에서 한 270, 80만 명이 거의 2010년대 이후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반면에 OECD 평균 장애인 인구는 14.9%고 EU는 평균이 14%고 유엔에서는 한 20%를 권유하고 있어서 이 장애에 관련된 개념을 새롭게 좀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좀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본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갭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미래를 좀 지향하고 또 회원들,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성장의 목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국제적인 기준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탈원화는 어떻게 논의될 거냐? 이제 올해 정신과 병동의 그 환경에 대해서 규정을 잡으면서 한 얼마가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이제 큰 시설들, 뭐 생활시설들, 정신요양시설들, 또 정신질환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숙인 시설, 과거에 불황인 시설이라 불렀던 노숙인 시설들도 사실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들도 규모를 새롭게 시설 규모나 이런 걸 새롭게 규정하는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게 숨겨진 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주자들에게 선택권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보장급여를 개인에게 직접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탈원화 로드맵에 의하면 보장급여를 그 장애인에게 직접 줘야 된다는 쪽으로 기초생활수급인 사람들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일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에서 비시설로 생활 공간을 옮기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가족 지원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집만 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을 하지 않는 뭐 이유를 보게 되면은 40%는 거주가 필요한 내용이고, 반면에 48%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증상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논의할 때 탈원화와 함께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은 지역에 나와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이나 탈원화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 쪽에서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을 좀 조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계획들 자체가 뭐 아주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몇 가지에서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탈원화와 관련돼서 보면은 1번과 3번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오히려 48.4%다. 물론 저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머무르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못 나간다.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5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을 좀 저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지만이 지역에 나오셔더라도, 일단은 병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생활시설에 나오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면은 이와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올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요구되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는
이런 공공재죠. 복지 서비스가 공공재에다가 그 당사자분들이 선택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탈원화 로드맵에서 나왔던 것처럼 탈원화의 첫 번째가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보장급여를 본인이 못 받았는데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듯이 선택권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자들의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에서 이분들이 소외되고 있느냐, 또 이분들 다시 우리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는 한번 개별 기관들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애복지법 15조 폐지, 탈원화의 고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